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회사는 피규어 AI라는 회사인데 지금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피규어를 BMW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하루 10시간씩 5일 동안 일시켰다. 벤츠도 헝가리 공장하고 독일 공장에서 실제 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간 작업자에게 뭐 무거운 부품을 뭐 배달한다든지. 테슬라는 양측인 느낌이 좀 있었죠. 2024년 주주총회 때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1000대에서 2000대가 이미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진짜 쓸모 있는 손이 나온다. 올해 2, 3분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손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오면 2026년 말에 외부 파트너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판매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요새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주가도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현대차 테슬라에서 시작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지 또 어느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점검해보기 위해서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대표님 그리고 아웃스탠딩 창업자 최용식 창업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이제 확 급등을 하면서 제 주위에서도 로봇 얘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고요. 네네. 한 2년 전 AI 얘기하듯이 요새 로봇 얘기를 엄청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다가온 미래인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뭐 테마주 같은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뭐 현대차로 시작된 이 관심들 글로벌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진짜로 이쪽에 돈이 몰리고 뭐 투자가 되고 막 회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현대차를 먼저 보자면 CES에서 이제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이 모든 붐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현대차가 2021년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뭐 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라는 평가를 받던 회사였고 그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막 영상이나 이런 걸 공개했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막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파크루를 하고 막 점핑하고 덤블링하고 막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로봇들은 연구용 로봇이었어요. 상용화를 위한 로봇이 아니고 그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팔아서 아니 현대차가 팔아서 뭐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용도의 로봇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때그때 이룬 성과들을 영상으로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제 올 초에 CES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판매용으로 실제로 우리 뭐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틀라스를 공개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로봇이 이제 현실인가? 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덤블링하고 이런 거는 제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중국 로봇들이 그렇게 막 덤블링 잘하고 하잖아요. 네. 막 기계하고. 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이유가 중국의 기계단이 굉장히 많아서 보고 베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앞에서 보여줄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역할이라고 하는데 요 지금 아틀라스나 보스턴 다이맥스 예전에 하던 거는 사실 기계단한테 베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중심 잘 잡고 이런 것들 예전부터 많이 보여줬던 거잖아요. 이렇게 밀었는데도 안 밀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지금 그러면 현대차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로봇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 피지컬 AI와 맞물려서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요. 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로봇 그러면 대부분 이야기하던 것들이 협동 로봇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동 로봇은 정의를 보자면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같은 공간에 사람과 일하는 로봇인데 판 같은데 그 무슨 붙어가지고 그 로봇 암이 이렇게 막 뚝 집어서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들 가면은 막 이렇게 쭉 잡아갖고 해서 이렇게 쥐익쥐익 달고 그런 것들을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그 협동 로봇의 세계가 지금까지 로봇의 세계였어요. 근데 그 세계에서 이제 넘어서 휴머노이드 세계로 이제 넘어오는 단계인 거죠. 인간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로봇. 그러면 이제 인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된 거죠. 협동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는 일부를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구현이 된다면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로봇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세계 여러 나라나 여러 산업군에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군이 있죠. 현대차도 자동차 회사죠.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이 로봇들을 왜 만들려고 노력을 하냐면 이 협동 로봇에 그 아까 말한 로봇 암 같은 거.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곳이 자동차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어마어마한 로봇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아마 로봇 인구당 로봇 사용량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미 그쪽 로봇은 많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그 공장에서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개발을 해가면서 이제 또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수요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급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쓸 거니까. 네. 일단 내가 쓰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네. 이런 게 잘 안 되네? 그럼 또 개발하고 또 써보면서 이런 거는 조금 괜찮네? 하면 또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도요타나 뭐 벤츠 이런 회사들도 뭐 로봇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외신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빅테크 회사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겠죠. 아마존 이런 회사들, 뭐 구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직접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과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 이런 걸 제공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젠슨왕이 피지컬 AI는 차세대 챗 GPT 모먼트가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챗 GPT 모먼트라는 게 챗 GPT가 세상에 등장하고 나서 이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일어났고 전 세계가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걸 이제 예언을 자기가 이제 밀어나가기 위해서 일단 그 로보틱스 전용 LLM이라 로보틱스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봇들이 이제 현실에서 막 테스트하면 사고 나잖아요. 네. 가상 환경에서 막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일종의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인식 모델, 세상을 바라보고 저건 무엇이다라고 인식하는 이런 모델,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뭐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봇 기계 자체는 안 만들지만, 그거의 로봇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자율주행 때 무슨 그 옴니버스 이런 거 만들어서 옴니버스도 여기에 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상 세계를 뭐 디지털 트윈 뭐 네, 가상 네. 세계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건 쭉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이미 물류 로봇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쵸. 아마존은 뭐 물류 키보드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이동하는 로봇 그거는 사실 간단한 거죠. 이동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휴머노이드도 만들어서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마존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로봇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도 이제 뭐 LLM을 기반으로 뭐 로봇을 위한 저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걸 만들고 있고 이런 빅테크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스타트업 씬도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죠. 스타트업 쪽도 뭐 투자금도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 같던데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피규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로봇 회사는 이제 피규어인데 피규어 AI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지금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고 뭐 사실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피규어AI가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이긴 하지만 아직 증명된 건 없어요. 뭐 BMW 공장에서 피규어AI가 들어가서 로봇에서 일을 했다라고 뭐 보도는 막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간단한 업무를 시켜봤는데 뭐 또 문제가 있어서 걷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제로 막 쓰이고 있는 단계는 아닌데 기대를 엄청 받고 있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중국에는 뭐 워낙 많아서 중국의 뭐 스타트업이든 뭐 중견기업이든 AI 로봇 하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피규어 AI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뭐 하는지 봤는데 이렇게 뭐 구멍 같은 거 뚫린 데에다 이렇게 철판 같은 거를 가서 이렇게 끼는 거 하는데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툭 끼는데 얘는 한참 걸리고 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 정도구나 싶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시장 규모로 이렇게 뭐랄까 투자 가치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출판 시장 하면 한 몇천억 정도, 뭐 언론 시장 하면 뭐 몇 조 원 정도, 뭐 이커머스 시장 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유의미해지죠. 뭐 몇십 조, 몇백 조 원 이렇게 올라가죠. 뭐 B2C는 몇십 조, 뭐 B2B는 몇백 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은 이제 뭐 정밀하게 산출하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몇 조, 뭐 몇십 조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잠재력에 다들 주목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전 시장, 노동 시장. 그래서 보통 GDP 있잖아요. GDP의 한 40~50%를 노동소득이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가능성이 이제 정말 무궁무진한 뭐 그런 분야라서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래서 뭘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먼 미래 얘기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던 일은 다 로봇이 할 수 있다는 컨셉인 거잖아요. 뭐 그거를 지향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디지털만이 아닌 아날로그랑 결합이 되니까. 근데 지금 아까 뭐 아틀라스 말씀도 해주시고 BMW 공장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장에 이렇게 투입을 돼서 뭐 일을 조금 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로 좀 일을 해본다거나 좀 검증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상용화 직전이에요. 직전. 그래서 뭐 테스트 단계인데 테스트도 굉장히 좀 많이 심화된 그런 테스트고, 근데 물론 이게 테스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 뭐 공장 전체를 바꾸지 않고 공장의 일부분을 일단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 괜찮으면 공장 전체를 적용하고 더 괜찮으면 이제 전체 모든 공장에 이렇게 적용하는 식인데 지금 공장에서 일부분을 좀 이렇게 적용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BMW가 굉장히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좀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사 와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좀 뭐랄까 사람 대신 뭐 로봇을 써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이게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피규어를 BMW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공장에서 이렇게 그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공장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데이터도 나왔어요. 하루 10시간씩 5일 동안 일시켰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노동자랑. 그러네요. 그리고 3만 대의 BMW 그 X3 생산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체로는 부품 이동에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판금 부품을 용접 위치에 이렇게 뭐 배치하는 그런 걸 테스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벤츠도 헝가리 공장하고 그 독일 공장에서 실제 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BMW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뭐 체제를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정말 뭐 로봇에게 다 일을 시키기보다는 그 이제 일부적으로만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그 로봇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물류업 같은 거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간 작업자에게 뭐 무거운 그런 뭐랄까 부품을 뭐 배달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건 현대차잖아요. 네. 현대차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대차는 지금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지 않고 2028년에 투입할 거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모르는데 그래서 미국 신공장에 좀 어떤 거냐면 이제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사람의 뭐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조가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좀 그 분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게 그 해외에선 도입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무마한 상태고요. 그다음 테슬라가 이제 가장 뭐랄까 아직까지 테슬라도 뭐 테스트 단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 가장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태생 자체가 IT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현대차는 뭐랄까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태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제조업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뭐 이거와 비교하면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프리몬트라는 공장, 그 미국에 위치한 공장에서
1년 동안 옵티머스 시제품을 이렇게 운용하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배터리 셀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물류 작업 같은 거를 좀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요즘 이제 최근에 만든 생산 거점인 텍사스 기가 팩토리로 이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봤을 때 정말 뭐 상용화 직전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프리몬트 공장 얘기를 했는데 이 프리몬트 공장이 원래 자동차 만들던 공장이에요. 모델 S하고 모델 X를 만들던 공장인데 그 자동차 공장을 이제 모델 S, 모델 X 안 만들어 라고 하고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 그 자동차 것만 만들고 이제 로봇 만들겠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모델 S하고 X를 완전히 이제 아예 이제 라인업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직장인하고 뭐 이렇게 로봇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비교하면서 로봇은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뭐 담배도 안 피고 휴가도 안 가고 네. 뭐 노조도 안 만들고 시킨 네. 거 다 하고 24시간 풀가동한다. 그럼 가격은 얼마냐? 뭐 인간은 1억 5천, 얘는 이제 2천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했는데 근데 이 정도는 굉장히 아니고 굉장히 과장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 여러 가지 단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크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업 속도 이렇게 느린 걸 이렇게 묘사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인간이 금방 할 수 있는 걸 좀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작업 속도가 느리고, 또 가끔씩 뭐 이렇게 뭐랄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특히 뭐 이족 보행 같은 경우는 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매니플레이션의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매니플레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로봇이 물리적 힘으로 이렇게 물체를 조작하고 다루는 능력인데, 쉽게 말해서 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뭐랄까 산업에서 요구하는, 특히 좀 뭐랄까 고정밀 그런 이제 공정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필요하고, 사실 뭐 90%도 안 되고 거의 99.9%의 그런 뭐랄까 완성도가 나와야 이걸 쓸 수 있는 건데, 좀 이게 관건이라고, 이게 좀 시간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손 쓰는 게 굉장히 마지막 병목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잡아서 지금 이거 세게 잡으면 터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을 거야? 그다음에 뭐 각도를 어떻게 틀 거야? 이게 굉장히 정밀한 거라서 거기에서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전 PC방 잘 가는데 저희 PC방에 이렇게 튼튼한 컵이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컵인데 그거를 살짝 얹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생각한 그 느낌 그대로 이거를 꽉 잡으면 네. 퐁! 음료가 뻥 하고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덮어버리는 사고가 한 두어 번 있었는데, 네. 로봇도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사람도 이 물건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않으면 과도한 힘을 줘서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도 이 물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적당한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 근육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아직은 사람 같지 않을 텐데 그 상태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근골격계 부담이 되거나 이런 데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물론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제 주위에도 이제 자동차 공장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무릎도 다 망가지고요. 뭐, 관절이랑 관절 멀쩡한 데가 없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 작업만이라도 좀 이렇게 로봇이 하고 나머지를 사람이 하거나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또 결국 나중에 일자리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지금 좀 몇 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촉발시킨 게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옵티머스 만들면서 그때 뭐 처음에 선보일 때만 해도 거의 장난처럼 로봇 아니고 사람이 탈 쓰고 나와서 춤추고 이런 식으로 로봇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제가 생중계 유튜브로 지켜봤었는데, 그런 모든 거를 지금 다 촉발시키고 머스크 입으로는 작년 정도 2025년 정도면 이미 꽤 많은 작업장에 로봇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왜 옵티머스 테슬라는 조용하고 뭐 만든다고 계획만 발표하고 현대차 주가는 막 끝도 없이 올라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는 약간 양측의 느낌이 좀 있었죠.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을 막 흥분시켰어요. 네. 발표 자체는. 왜냐하면 일단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서 뭐 1, 2천만 원 수준으로 이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그 비법으로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이런 관절을 굉장히 이게 다 엄청 몸에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관절 액추에이터가 힘들대요, 만들기가. 근데 그거를 표준화시켜서 대량 생산해서. 개수를 이제 줄여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를 줄여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막 비용을 대폭 줄였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발표를 해서 와 역시 테슬라다. 그랬었는데 뭐 이제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죠. 원래는 2024년 주주총회 때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이제 1000대에서 2000대가 이미 일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서. 근데 2025년 1월에는 올해 1만 대를 생산해서 공급할 거다. 네. 라고 했는데 올해 1월에 발표한 거는 아직 연구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막 질러놓은 대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회사가 그렇게 질른 대로 안 갔으면 뭐 주가 난리가 났을 텐데 그쵸. 일론 머스크니까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행사 때 막 칵테일 말아주는 뭐 이런 로봇도 보여주고 마치 눈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다가와 있는 것처럼 기술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 발전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이거는 그 테슬라의 종특인 것 같긴 한데 우리 테슬라 이용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무슨 새로운 기능이 막 생기는 게 막 즐겁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다르게 설명을 하면 없던 기능이 없이 그냥 차만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그것처럼 로봇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기능들을 점점 좋아지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차는 일단 운전해서 차가 이동하면 다른 기능은 없어도 본질적인 목적은 달성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움직이고 다 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목적 달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가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모델이 아직 그만큼까지는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까 원래 1000대에서 2000대가 2025년에 돌 거라고 2024년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1만 대가 이제 1만 대 생산할 거라고는 언제 얘기했다고 그랬죠? 작년 초. 작년 초. 네. 그다음에 올해 1월에는 연구 중이다. 네. 점점 이제 퇴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초에 마지막으로 밝힌 로드맵은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아까 모델 X랑 S도 생산 이제 중단하면서까지 옵티머스를 만든다는 거는 그래도 청사진이 있으니까 하는 걸 텐데 그 청사진은 뭡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장 아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말씀하신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발표할 때 진짜 사람이 나와서 춤추고 그 발표만 해도 보면 얘들가 지가 걸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옮겨지거든요, 로봇을. 그래서 저걸 왜 발표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웃겼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동은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손이 그만큼 발전을 못 했는데, 근데 올해 이 젠3라고 이제 손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버전의 손을 올해 만든다고 합니다. 올해 2, 3분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테슬라는 얘기를 해요. 이 손이 이제 기존의 손은 쓸모없는 손이었고 이제는 진짜 쓸모 있는 손이 나온다. 그러니까 손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로봇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이제 2026년 말에 이제 외부 파트너에 한해서 이제 한정적으로 판매할 것이다. 그러니까 판매는 2026년 올해죠. 네. 올해 말. 네.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손이 발표되고 이제 4분기 연말에 되면 이제 판매 시작 파트너를 상대로 그렇게 약간 한 $30,000 정도 가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될까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4천, 5천만 원. 한 사람 인건비보다 자동차 같은 경우 대기업 사람 인건비가 훨씬 싼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말 일반 판매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내년 말 2027년 말 2027년 말에. 일반 판매. 근데 일반 판매는 이제 이것도 공장용이겠죠. 그렇죠. 네, 가정용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연 1,000만 대 생산이 목표고 단가는 2만 대 이하로 하는 게 목표고 2만 달러 2만 달러 이하로 하는 게 목표고. 네.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 사업보다 이 옵티머스 사업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전기차 만든 거 이외에는 자율주행차도 사실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고 로보택시도 웨이모보다 아직 못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시프트를 한다는 게 참 좀 웃기긴 하네요.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도 물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가장 앞서 있긴 하지만 그 자율주행 우리가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완벽하게 현재 안 왔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느린 거죠. 네. 왜냐하면 현실 세계가 워낙 복잡하고 그쵸. 이 모델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변수가 많은 것이 현실이죠. 네. 그리고 예전에 머스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라이다. 비싸서 우리는 네, 절대 안 네. 쓴다. 카메라로만 하겠다. 라이다랑 카메라 정보를 또 합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컴퓨터 리소스도 많이 들고 안 좋다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라이다 엄청 싸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또 기술이 발전해 가니까 이게 기기를 하드웨어를 보급시켜 놓고서 소프트웨어만으로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요 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좀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 이런 데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주로 뭐 자동차 공장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뭐 자동차 공장에서 쓰이는 이유가 이게 좀 공정의 표준화가 좀 잘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좀 반복 작업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공장 환경이 구조화되고 이렇게 체계화돼가지고 쉽게 말해 변수가 없어서 적어서 이렇게 로봇이 투입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자동차 공장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지금 또 상용할 거의 직전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어질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는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상자를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창고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벌써 아마존 물류센터와 이렇게 그 테스트 작업을 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커머스 회사니까. 그래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XO 로지틱스라는 그런 이제 물류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규모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그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라는 노르웨이 기반의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가정용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게 지금 이제 사전 예약만 받고 올해 초 이렇게 그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네오라는 그런 모델명인데, 여기가 그 오픈 AI하고 협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화제를 모았고, 그래서 뭐 식기세척기 문을 연다든지 포크를 꽂는다든지 수건으로 조리대를 닦는다든지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수준일지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Sanctuary AI라는 캐나다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좀 유통가에서 지금 그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좀 피닉스라는 그런 모델명인데, 여기에도 이제 하는 일은 뭐 진열 상품 정리, 뭐 포장, 라벨링 붙이기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많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특징은 이제 국가가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워낙 이게 가성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게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두 회사가 굉장히 지금 핫한데, 첫 번째가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사족 그 보행 로봇으로 좀 유명한 유튜브 영상에서 굉장히 좀 떴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생산 시설에 배치돼서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또 이렇게 좀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G1이라는 대표작을 업계 최저가인 2천만 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고요. 또 유비테크라는 회사도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공장에서 물품 분류하고 뭐 이렇게 품질 검사 뭐 이런 위주의 업무를 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게
지금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배터리를 본인이 직접 3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본인이? 예. 아니 배터리를 빼는 순간 자기 멈추는 게 아니에요? 뭔가 뭐 특수 보조 배터리가 있겠죠. 당연히.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3분 만에 고쳐서 오. 이론적으로는 24시간 풀가동이 이야. 되는. 그래서 뭐 여기도 완전히 이렇게 뭐 상용화되진 않았는데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다 그 정리를 하자면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뭐 상용화 직전 혹은 이제 뭐 조금 판매 뭐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이 제목이 못 갖는다고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배터리를 빼서 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예, 그게 이제 네. 과제를 보고 있죠. 예전에 에반게리온 생각나네요. 이렇게 코드를 꼽고서 원래 싸워야 되는데 코드가 빠져도 한 1분 정도는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멈춰버리고. 네. 아, 그때 에반게리온이 나오는 시대인데 배터리가 발전 안 했다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터리는 그대로요. 배터리도 그래서 이 로봇 시대에 엄청 중요한 부품이라면서요. 그래서 다시 배터리 주가 오를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해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 이제 현대차 아까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만드는 이 아틀라스인가요? 아틀라스가 진짜로 이게 사용될 거냐? 얘가 네. 진짜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강점이 있느냐? 아틀라스는 뭐가 강점인 겁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이 중요해요. 네. 이 로봇에서 진짜 일하는 건 인간에서 지금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손이었구나. 이 손에 인간의 자유도라고 하던데 뭐 DOF라고 부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가요? 뭐 그렇게 DOF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이 뭐 25, 20에서 27 정도의 자유도가 있다. 이 손이.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아틀라스를 공개한 거는 설명에 따르면 50 자유도를 갖고 있대요. 더 높다고요? 네, 그렇죠. 더 그렇게 더 할 수 있겠지만 3mm 손가락은 이게 3mm 10도로 돌 수 있고 뭐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훨씬 많은 자유도를 갖고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특징이 그 원래는 유압식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동식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압식은 장점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버스 정차할 때 유압식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정교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힘은 약간 포기하고 전동식으로 해서 좀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의 장점이라면 현대차가 공장을 가장 많이 운영한다는 회사이기 때문이겠죠. 네. 뭐 아까 피규어 같은 회사는 뭐 자기가 공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BMW 같은 데 가서 실험적으로 넣어보고 거기서 파트너십 맺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데 현대차는 그냥 자기 공장에 넣어보면 되니까 현대차나 테슬라는 직접 고객이자 생산자이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현대차가 약점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기계야 뭐 현대차가 뭐 잘 만든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두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은 아무래도 뭐 잘 못했다고 해서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을 때 잘 뛰고 균형 잘 잡고 이런 거는 좀 옛날 기술이고 이거는 네. 제일 잘하는 게 맞는데 LLM 같이 이렇게 AI를 잘 넣어서 얘가 판단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패러다임이고 옵티머스 그렇게 하지 않냐.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왜 인수했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남의 것이면 되죠. 그런 거예요? 꼭 내 거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서 지금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제휴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가서 이제 기본적인 그 두뇌 역할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아까 엔비디아 가진 그 모든 그 네. 시뮬레이션이든 뭐 그 디지털 트윈이든 뭐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 거를 이용해서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아무래도 현대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 빅테크와 손을 잡고 그들의 역량을 가져오되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현대차가 스스로 해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AI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완벽하게 대답을 다 잘해주지 못했잖아요. 네. 지금처럼 정확하게 대답도 못해주고 뭐 할루시네이션도 심했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대답을 잘해라고 하는데 말하다 보면 점점 멍청한 것 같고 이런 시간을 좀 지나가면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애가 똑똑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 이제 생산을 하면서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면서 얘를 계속 보강해 나가면서 산업 현장에 투입해서 거기서 또 다시 배워갖고 고도화시키고 뭐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봐야 할 수 되겠네요.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죠. 일단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현장에 넣어서 그 일도 하고 뭐 새로운 것도 계속 더해갈 수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거를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뭐 옮기는 거 하고 원래 어디든 막내면은 이제 무거운 거 갖고 오고 이제 그런 거 막내야 되니까 로봇이 이제 그렇죠. 막내로서 네. 무거운 거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좀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런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엉킨 이어폰 줄 튕기. 그건 진짜 어렵겠는데. 이런 거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뭐 기능이 되면 이제 정말 인간이 대체될 수 있겠죠. 네. 길지 않은 순간에 저희 유튜브로 그런 영상 뜨겠네요. 드디어 이 로봇이 바늘구멍에 실을 집어넣었다 이런 것들 고기를 묶었다까지 아마 나오지 지금 않을까. 이번에 보니까 CS에서 옷 개는 그거 이렇게 잡고서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것도 불안해 보이던데 그런 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은 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빨래 개는 로봇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잡고 하니까 네. 굉장히 깨끗한 옷인데 마치 더러운 거 잡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 조금 감정적으로도 별론데 또 아까 말씀해 주신데 덧붙여서 또 저도 들은 얘기는 현대차가 직접 자기 공장에 넣어서 얘를 자기 걸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이 굉장히 빠를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가 그대로 사와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피규어 AI의 뭐 피규어 공투나 아니면은 BMW 같은 경우는 서로 얘는 싸게 갖고 오고 싶고 그렇죠. 얘는 비싸게 하고 싶은데 이거 원가로 갖고 와서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뭐 좀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조라는 장벽을 넘긴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문제죠. 고면에서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새로운 공장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공장에서 이제 투입해 볼 수 있다. 조금이라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미국 공장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땡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이 공장을 지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미국 사람 고용하려고 하면 너무 인건비가 비싸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은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미국 사람 고용하면 너무 비싸고 그렇죠. 원하는 결과도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로봇 해보지 뭐. 예. 그러니까 훨씬 오히려 미국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그렇죠.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현대차는 그런데 보니까 삼성전자, 뭐 두산, 뭐 이런 대기업들도 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해갖고 좀 진출을 하는 것 같은데 요쪽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지금 핫하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브랜드 중에서 휴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만들었죠. 근데 여기 개발진으로 만든 회사가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런 회사인데 요게 여러 차례 지분 인수를 통해서 대주주 위치에 올라섰고, 근데 뭐 최근 굉장히 불장이 이렇게 되면서 뭐 시가총액이 엄청 올랐죠. 뭐 10조 원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재용 회장이 로봇에 대해서 이제 삼성그룹의 신성장 동력이고 우리가 20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아까 이야기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다르게 좀 뭐랄까 신빙성이 있고 말이 좀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로봇이라는 게 딱 로봇을 만들었을 때 사실 혼자서 이게 만들 수는 없죠. 로봇을 이제 설계만 이렇게 로봇 회사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뭐 부품, 뭐 이런 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결국 다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삼성이 여기에서 가장 큰 역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삼성의 이제 강점은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이렇게 모바일이라든지 이제 가전제품도 둘 다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를 이제 삼성이 누구보다 잘 알 거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을 만들든 뭘 하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 DS 부문이라든지 뭐 반도체 부문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로 200조 원 투자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로보틱스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과도 좀 맞물려 있는 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죠. 이제 최첨단 기술, 대규모 자본, 방대한 시장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업계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완제품 뭐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그리고 엄청나게 그 좋은 가성비 그리고 빠른 양산 속도로 이제 이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급 제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하드웨어의 모멘텀으로 이렇게 삼을 거기 때문에 사실 삼성 말고도 두산이나 LG와 같은 대기업도 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두산의 경우 이미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로봇팔을 의미하는 그런 건데, 이게 관련 시장에서는 5위에 전 세계적으로 5위에 해당하는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경쟁 심화라든지 뭐 부품 가격 상승 뭐 이런 걸로 계속 지금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여기 굉장히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로봇 센서 전문 기업인 그 에이딘 로보틱스와 손잡고 휴머노이드를 이제 본격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LG의 경우 그 지금 LG AI 연구원의 초고대 AI 모델인 엑사원이 좀 많이 이렇게 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결합을 해서 좀 휴머노이드 시장을 이렇게 그 열어보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 그래서 케이펙스라고 실제 휴머노이드 그런 모델 선보였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그 뭐랄까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좀 집중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LG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전 그 제품 시장에서는 상당한 그 영향력과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서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실제로 뭐 미국의 로봇 기업인 그 덱스메이트라는 회사에 이게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그렇죠. 진짜 많이 지금 뛰어들었군요. 가장 핫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올해의 로봇 피지컬 AI가 제일 핫할 거다 말만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벌어지게 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스타트업 쪽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돈도 몰리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 중에 좀 많이 이렇게 있길래 좀 카테고리를 나누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원래 딥테크 쪽에 많이 투자를 하시던 퓨처플레이의 유중희 대표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직접 뭐 대표도 하시고 또 퓨처플레이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이 로봇 쪽에 관심이 여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퓨처플레이가 로봇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던 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퓨처플레이 창업자이자 대표인 유중희 대표가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나 이제 내가 해볼래라고 하고 이제 창업을 했어요. 네, 창업을 하고 이제 퓨처플레이 대표를 그만두고 그 리얼월드라는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피지컬 AI 시대의 어떤 거대한 도전을 시작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회사예요, 그럼 리얼월드? 실제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리. 모델 안에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카이스트 대학원의 교수님, 뭐 저 구글 같은 데 있던 그 연구원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창업을 했고, 처음부터 시드에서 2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시드에서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핫한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창업을 할 게 이 결심이 어떤 걸까 했을 때 시장이 정말 핫하고 먹을 게 많나 보다 라는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다시는 그 시장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좀 좋은 투자 시장이 좀 호황이 되는 그 시점이 슬쩍 온 건가요, 이제? 그렇게 그 유정희 대표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투자만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기술적인 혁명이 온 뒤에 투자가 확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혁명의 시기가 왔다. 그거 피지컬 AI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장악을 하면 이제 뭐 그냥 그 투자해서 몇 프로 먹는 이런 게 아니고 뭐 나 진짜 로켓 타고 날아갈래? 네, 그렇게 된 거죠. 약간 이게 좀 알박기 같은 걸 수도 있어요. 현대차가 인수한 자율주행 업체 42-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를
인수했을 때 되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네. 너무 비싸다. 재무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이제 끝도 안 그쵸, 좋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현대차가 바보라서 샀을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왜 몇천억 주고 샀을까라고 할 때 약간 좀 알박기적인 그런 그 회사였던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자율주행은 가야 돼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데 현대차 정도 되면 그 자체 솔루션을 뭐 탑재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만약에 외부를 썼을 때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뭐 기회비용으로 바꾸면 몇 조 원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몇 천억 원이면 이렇게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이게 투자금이 몰리는 것도 약간 이제 이런 알박기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인 거죠. 네. 우리나라 로봇 관련해서 최고의 인재들 싹쓸이하고 그럼 몇백억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이걸 개발하면 물론 이게 정말 엄청난 세상을 바꿀 만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자체 개발한 것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면 이건 이제 알박기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력적인,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 또 회사에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인수해야 될 계기도 되는 그렇죠. 거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뭐 이렇게 충원해서 하고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돼. 이것보다는 그로 나오는 이제 손실보다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로봇 인재들이 있고 여기서 뭔가 만들었어. 파운데이션 모델. 그럼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살만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앞으로 더 각광을 받고 더 많은 돈이 몰릴 수 있다는 게 좀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웃스탠딩에서 보니까 홀리데이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이제 다뤘던데 이건 또 주목을 받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그 리얼월드랑 이제 양대 산맥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고 사실은 제가 송경 창업자를 10년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수아랩 시절에. 제가 수아랩이 뭐예요? 수아랩이라고 그 홀리데이 로보틱스를 만들기 전에 창업한 회사인데 여기도 비슷하게 그 산업 혹은 공장의 자동화를 비전으로 이렇게 만든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로봇 회사는 아니었고 그 머신 비전 회사였어요. 머신 비전이 이제 센서인데 이게 그 이제 사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건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머신 비전을 시작으로 로봇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거 이루겠다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이거 최소 10년 길면 30년 걸리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고 실제 기사에도 그걸 제 후기를 달았어요. 그렇게 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그 회사는 그 글로벌 머신 비전 회사에게 2천억 이상으로 이렇게 매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뭐 정말로 이제 뭐 시작된 건 아니지만 테스트 단계에 이렇게 됐으니까 얼추 이게 제 생각이 좀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나 봤을 때 홀로데이 로보틱스는 비슷하게 그 이제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피지컬 AI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그와 함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이 제작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게 좀 앞으로 이게 좀 재밌는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리얼 월드랑 접근 방법이 달라요. 리얼 월드는 이제 모방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방대한 현실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모델로 만든다라는. 요새 대부분 로봇 회사들이 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방법론이 있고, 또 다른 방법론이 있어요.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가상의 공간에서 AI를 반복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사례가 알파고가 대표적인데 알파고가 그 이세돌 씨랑 이렇게 붙을 때는 그때 버전은 이제 모방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많은 기볼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이제 커제 9단하고도 붙었는데 그때는 알파고 제로가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거는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AI가 이렇게 계속 겨루면서 이제 실력을 증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송경 창업자의 생각은 자기는 그 이제 모방 학습보다는 시뮬레이션이 대세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모방 학습은 이게 어쨌든 현실 데이터를 다루니까 데이터를 좀 넣어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가 무한대에 좀 가깝기 때문에 가상현실이니까 이게 훨씬 더 범용성도 크고 그리고 그것도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아직 그거는 뭐가 더 낫다라는 거는 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게 결합될 수도 있다. 일부는 이제 모방학습으로 하다가 일부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실제 두 회사도 그렇게 좀 바꿀 수도 있고요. 해봤는데 아 이게 더 좋나 보네.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뭐 어쨌든 가설로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업계에서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지금. 어벤져스를 보면 아이언맨은 일단 가서 부딪혀보고 한 대 맞고 벽에 부딪히고 다시 가서 싸워볼게 이러고 싸우고 그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요. 3천 먹고 이거 두 접근법이 좀 다른 거네요. 아, 뭐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AI 이제 모델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양대 산맥이죠. 이게. 근데 이분이 로보틱스 분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역시 이쪽에 미래가 있어서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 이런 걸 좀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또 이제 2천억 원의 규모의 매각을 하면서 뭐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초기에 200억 정도의 이게 시드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선 가장 이제 핫하고 뭐랄까 파워가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A로봇이라는 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 교수님이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그러면 이제 막 달에 이런 거 다 생각하잖아요. 누구시죠, 대표님? 한재권 교수. 한재권 교수님 저희 자주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회사는 손에만 집중해. 메인이 손이에요. 네. 진짜 일하는 건 손으로 일한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든 로봇 보면 밑에는 그냥 통이에요. 다리 쪽은. 이게 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손만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회사인데 왜 관심이 있냐면 그 이번에 저 CES에서 그 엔비디아 키노트 무대에 초청돼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보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보도는 뭐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이렇게 나오긴 하던데 뭐 그런 이제 주목받을 만한 회사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로봇을 진짜 잘 만들 수 있는데 모델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리워럴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분이 맨날 하는 말, 이제 엔비디아 거 모델 쓰는데 우리나라 거 쓰고 싶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다. 그 모델이라는 거는 그 아이의 완성된 뇌가 아니라 그 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LLM 같은 건데 로봇을 위한 LLM 같은 거죠. 그런 모델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뇌도 여기서 만들고 아까 리얼월드나 홀리데이 로보틱스 이런 데서 뇌 만들고 한재권 박사님이 손 만드시고 나중에 이제 조립하면서 되겠네요. 오늘 쭉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면은 사람이랑 똑같이 생겨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이족 보행해야 되고 손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또 어떤 회사들 보면은 그냥 다리 대신에 뭐 바퀴 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산업 현장에 먼저 쓰일 건데 굳이 꼭 사람의 모양이어야 되나?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한두 가지 일밖에 못 할 텐데 막 얘가 막 열심히 움직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일단은 진득하게 좀 한쪽에서 많이 못 움직이더라도 거기서 팔을 잘 쓰면 되지 않나?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지금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꼭 휴머노이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만약에 이쪽 분야에 투자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로봇 생태계 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휴머노이드가 최근에 뜨는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시스템과 뭐 오프라인에 있는 뭐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또 인간만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둘기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말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로봇도 아마 이렇게 세분화될 거라고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비둘기 같은 그런 로봇도 있고 자동차 같은 로봇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갔을 때 결국 로봇의 제왕은 휴머노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로봇은 딱 그것만 할 수 있고 뭐 있지만 인간 같은 로봇은 정말 인간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유를 들자면 우리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가전기구가 굉장히 많지만 결국 제왕은 핸드폰이잖아요. 왜냐면 핸드폰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일종의 이게 뭐랄까 기술의 집약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시장도 그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 이거를 이제 현실화하기에 앞서서, 근데 여전히 뭐 기술적인 진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AI, 이게 좀 가장 우선적으로 이게 개선이 돼야 되고, 근데 사실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로봇의 관절과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액추에이터와 감속기인데,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이제 에너지를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이렇게 총칭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 모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리고 감속기는 이제 힘을 증폭시키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좀 뭐랄까 진보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머신 비전하고 뭐 촉각 센서인데 뭐 이것도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보와 같이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좀 이동 수단이 모빌리티 플랫폼도 또 같이 가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자율 주행하듯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아직 2단계는 이제 도입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다 정해진 경로로서 이동하는 뭐 그런 게 일반적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 결합이 돼야지만 완벽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랄까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함께 가야 되는 측면에서 좀 시간도 걸리겠지만 대신 그 파괴력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오늘 이 이야기 쭉 나눈 데서 좀 나오긴 하네요. 이게 진짜 머리, 뭐 손, 그다음에 이제 관절, 근육 이런 데들 다 따라가고 또 아까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집약체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계속 의문은 들어요. 휴머노이드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게 만들었으니까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것도 맞는데 사람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에 사람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켄타우루스 같으면 안 되나? 또 빠르게 더 뛰면서 뭐 손도 쓸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외계인인 뭐 상상하다 보면 막 문어 같은 느낌도 나올 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은 계속 저는 듭니다. 저도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족 보행을 만들 필요 있을까? 사족 보행으로 손도 달려도 되잖아요. 근데 보기에 인간이 너무 좀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것보다는 일단 당장 저 문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켄타우루스도 열 수 있잖아요. 아니, 덩치가 너무 크다. 덩치가 커서 작은데 못 들어간다. 네, 못 들어간다. 인간이랑 이렇게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키는 뭐 170에서 180 사이. 네. 이게 남성 기준으로 여성은 160에서 170이겠죠. 그 몸무게는 한 50에서 80 사이. 그리고 뭐 이게 5손가락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에 다 맞아. 이게 근데 이게 다 구석구석 보면 다 그런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뭐 화장실만 하더라도 딱 키에 맞춰. 물론 이제 로봇이 화장실 쓸 수는 없겠지만 화장실 청소를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뭐 자판을 치더라도 네. 뭐 이렇게 이거에 맞춰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뭐 이렇게 제왕이 될 거라고. 지금 든 생각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켄타우로스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학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학습이 어렵네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켄타우로스 힘들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이제 미관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 외국에 지금 로봇 만드는 데 중에서 관절 뒤로 꺾여 있는 다리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돼 있는 애가 걔가 더 잘 걷는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영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다리 4개인 게 낫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습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작은 데 들어가거나 이런 작은 데 넓은 데 높은 데 낮은 데를 다 커버하려면 사람 사이즈인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처럼 재미있는 의문들 생기시면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 말씀 들으면서 현대차랑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미 많은 회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또 이제 돈이 많이 돌고 있구나. 특히나 막
국내에서도 시드를 몇백억 받을 정도로 지금 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거나라는 걸 이제 오늘 더 새롭게 알 수 있었고요. 관련해서도 한번 다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